어려운 시사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10분 시사 썰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 혹시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지금 큰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 모가디슈의 내용인 소말리아 내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진행노예고요. 지필을 맡으신 지필노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박혀있는 지필노예입니다. 오늘은 모가디슈에서 다룬 소말리아 내전에 대해 말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소말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혹시 소말리아 하면 먼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솔직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덴만 여면 작전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이렇게 사실 소말리아는 저희 입장에선 다소 낯선 나라인데요. 우선 소말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소말리아는 소위 아프리카의 뿌리라 불리는 위치에 있는데요. 특히 인도양과 홍해를 이어주는 해상교통의 요지여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죠. 홍해와 인도양을 이어주는 곳이라.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왜 중요한 거죠? 그 홍해에서 북쪽으로 좀만 더 가면 어떤 나라가 있죠? 이집트가 있죠. 거기 수에즈 운하가 있잖아요. 아, 수에즈 운하가 있네요. 매우 중요한 위치이군요. 그래서 소말리아는 해상에서 매우 중요한 교통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부터 근동의 제국들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소말리아의 지리적 특성을 보면 나라의 70%가 사바나 초원입니다. 그래서 농업보다는 목초업이 더 적당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소말리아인들도 목초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죠.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른 점이 크게 없는데요. 그러면 소말리아가 현재 모가디슈 영화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제국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국경선을 보면 마치 자로 그은 것처럼 각진 형태가 많잖아요. 그렇죠. 당시 열강들이 임의로 결정을 했으니까요. 그 소말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가 지배한 지부티 일대, 그리고 북부 지역은 영국의 식민지였고요. 남부 지역과 에리트리아 지역은 이탈리아가 지배하였고, 오가덴 지역은 에티오피아가 지배했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말하기 전에 제가 앞서 말했던 소말리아의 주요 산업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바나 기후이니까 목축업이었죠. 문제는 이런 목축업은 대규모로 통제해서 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큰 사회보다는 시족사회가 형성되는 데 큰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열강들이 구성한 국경선은 이런 시족사회가 고려되지 않아서 부족 간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었죠. 네, 사실 이건 소말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외에도 소말리아는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열강에 의해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며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기반이 형성되질 못했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생소할 것 같은데 플랜테이션 농업이 뭔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플랜테이션 농업은 주로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형태인데요. 주로 바나나나 커피 같은 상품 작물들을 재배합니다. 서양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식민지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된 형태인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이 아니라 상품으로 팔기 위한 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근데 플랜테이션 농업이 왜 경제적 자립을 막은 거죠? 문제는 독립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1960년 7월 1일 영국령과 이탈리아령 소말리랜드가 합쳐지면서 소말리아는 독립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신탁 통치에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지만 영국령은 그렇지 않아서 지역적 격차가 생기게 되죠. 독립 후 초대 대통령의 아덴 압둘라 오스만 다르가 당선되면서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실천합니다. 하지만 소말리아의 엘리트들은 전통적인 목축업이나 농업을 현대화하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하죠. 그런 상황에서 1969년에 장군 사이드 바레가 2대 대통령 세르 마르케가 암살되는 상황에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습니다. 바레는 사회주의자였고 강력한 국가주도 사회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독재 정권이었지만 바레 정부는 문맹률도 줄이고 사회 기반 시설도 만들면서 그런 데서 성과를 내죠. 하지만 처음과는 달리 자신의 부족들에게만 혜택을 줘 부패가 판을 쳤고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경제 성장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바레 정권은 독재를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군요. 이 시기가 소말리아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190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레는 자신의 반대파를 탄압하고 자기 부족만 챙기면서 부정부패를 악화시키기만 했고 이에 반발하는 부족들도 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러면 바레 정권도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요? 불만만 늘면 독재를 누가 용인하죠?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바레는 민족주의를 자극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바레는 대소말리아 복원을 외치며 소말리아어를 사용하는 지역은 전부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의 영토였던 오가덴 지역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예나 지금이나 내부가 혼란스러우면 외부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건 다를 게 없군요. 그래서 총력전 끝에 오가덴 지역을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뭐였던 거죠? 바레가 사회주의자였던 거 기억하죠? 바레 정권은 소련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역시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소련은 고민하다가 에티오피아를 돕기로 합니다. 그러자 소말리아는 다시 크게 밀리게 되죠. 이 전쟁으로 소말리아는 2만 5천 명이 전사했고 오가덴의 소말리아인 50만 명이 난민이 됩니다. 몰락 직전의 바레 정권은 소련의 숙주국과 손을 잡게 되죠. 혹시 미국인가요? 바레는 사회주의자라면서요? 네, 하지만 당시 냉전으로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던 것을 이용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당시 카터 행정부는 독재자였던 바레가 달갑지는 않았지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마음먹죠. 그런데 미국은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자인 바레가 정책 노선을 많이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바레 정권의 자문을 위해 방문한 IMF는 사회주의 노선이 아닌 개방 자유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IMF는 강력하게 자유시장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목축업의 사유화 인정과 규모 확대, 정부 보조금 삭감을 통한 재정 지출 억제를 내용으로 했죠. 문제는 소말리아에는 그만큼의 자본도 기술도 없어서 권고를 그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미국과 호주의 목축업 수준을 따라갈 수 없었던 상황에서 IMF가 소말리아 실링화까지 평가절하하면서 생산비가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이 전통적인 농업도 목축업과 함께 몰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레 정권은 제조업에 투자했지만 기술과 자본 등 여러모로 부족해서 실패로 들어갔죠. 거기에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 정부는 소말리아에 대한 지원을 끊게 되었습니다. 바레 정권에게 남은 건 빚과 군사원조로 받은 대량의 무기밖에 없었죠. 앞서 바레 정권이 자기 부족만 챙겼다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런 바레의 배타적인 행동에 많은 부족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각자 지역에서 사실상 군벌로 행동하게 됩니다. 바레 정권도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수도 모가디슈에만 통제력을 가지는 형국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까지 사라지자 바레 정권은 존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소말리아 중앙은행도 붕괴되자 결국 1991년 에티오피아의 사주를 받은 쿠데타로 인해 바레 대통령은 물러나고 본격적인 내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22년을 독재를 하던 바레 정권이 막을 내리는군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나요? 이제 독재 정권이 물러났으니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소말리아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레 정권이 사라지자 각 부족들은 군벌로 행세하게 되었고 북부는 유엔의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소말릴란드라는 이름을 독립하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아이디드라는 유력한 군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가장 거대한 세력이었고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주자였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유엔의 평화유지군이었습니다. PKO 그러니까 유엔 평화유지활동 요원 4,500명에 미군 2만여 명까지 오자 아이디드도 우선은 침묵했죠. 일단 평화유지군이 온 거면 그래도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문제는 미국과 유엔이 아이디드가 아닌 다른 세력을 선택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물론 아이디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는 한때 바레의 수석 보좌관이기도 했고 까트라고 불리는 마약류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죠. 그는 최대 부족의 세력이었지만 해외 세력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자 이에 반발하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거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다른 군부도 전통성이 없던 상황에서 차라리 아이디드가 현실적인 힘이라도 있으니 그를 선택하는 게 차라리 나은 선택일 수도 있었죠. 결국 분노한 아이디드는 1993년 평화유지군이 24명을 살해했고 미국이 아이디드를 체포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죠. 사실 이 이야기와 관련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미군이 아이디드 세력과 교전하는 블랙호크 다운입니다. 아, 블랙호크 다운이 이 사건을 다룬 영화군요. 네, 결국 소말리아는 1,500명의 사망자와 3,000명의 부상자를, 미군도 19명의 사망자와 7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드도 1996년에 살해되죠. 이게 바로 제1차 모가디슈 전투입니다. 1차요? 그럼 2차는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2004년에 미국 주도로 케냐 나이로비에서 내전 종식을 위해 과도 연방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소말리아 북부의 세력이 있던 이슬람 법원 연합이 제외되고 과도 정부가 수립되죠. 이에 분노한 이슬람 법정 연합이 모가디슈를 점령하자 미국의 지원을 받은 에티오피아가 다시 공격하는 2차 모가디슈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나라가 무너지는군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소말리아 하면 사람들이 해적을 떠올리잖아요. 혹시 해적이 많아진 이유를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IMF의
경제 처방으로 소말리아 산업이 몰락했던 건 기억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되니 외국 어선들이 소말리아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며 수산물을 싹쓸이해버립니다. 심지어 유독성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도 있었죠. 일이 이렇게 되자 일을 하는 것보다 주변에 더 가까운 무기를 이용해 해적질을 하는 게 더 나은 돈벌이라는 걸 알고 해적질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무기를 이용해서 테러 집단으로 가는 등 소말리아는 그렇게 가장 빈곤하면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